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제4화 세상의 꿈, 이 세상의 생명. 2일. 정신을 차리니 큰 강 옆에 서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이어지는 강의 흐름은 저편으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지 않고 몸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는 격렬하지 않다. 빨간색 하늘에 금색띠 모양의 구름이 떠 있고 살짝 안개가 낀 것 같은 그 광경을 나는 별로 기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 그립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저편에 사람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가사의하게도 그 표정까지 볼 수 있다. 여성이다. 하얀 옷을 입고 있다. 30살인 나보다 조금 연상인 것 같은데 화장기가 없는 얼굴에는 초췌한 기색이 완연해 마치 노파처럼도 보인다. 길게 기른 검은 머리에도 앞으로 모아준 손가락의 관절에도 윤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 여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여성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입을 움직여 중얼거렸다. 그토록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내 귀에 또렷하게 울린다. 그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깜짝 놀랐다. 설마 그 아이는 우리 집 쌍둥이. 거기서 눈을 떴다. 이불 속에서 두리번거려 봤지만 주위는 아직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참 이상한 꿈이기도 하다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맡을 손으로 더듬는다. 거기에 있을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할 셈이었다. 버튼을 조작하자 어둠 속에 불빛이 오롯이 떠오른다. 축시 별표 오전 2시가 지났다. 하지만 그보다 내 눈은 시각 밑에 일자에 붙박인다. 별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3월 18일, 수요일. 그런 건가? 나는 눈을 감고 방금 꾼 꿈의 의미를 되새긴다. 올해 춘분은 21일로 오늘은 그 사흘 전이다. 즉, 오늘은 봄의 희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2. 심야의 각성 때문에 나는 평소보다 흐릿한 상태로 아침이 준비되어 있는 거실로 들어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카이 오빠. 라니씩 웃으며 말한다. 그녀는 늘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도 이미 중학교 교복 차림이다. 달력 위에 적힌 봄의 시작을 실감할 수 있는 따뜻한 아침이었다. 나는 하품을 겨우 참으며 좋은 아침 하고 탁자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째 힘들어 보이네. 이카이 씨, 밤이라도 새셨어요? 도우미 미즈키의 말이다. 밥을 담은 공기와 된장국을 담은 그릇을 이리저리 옮기는 그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는 말짱하다. 나는 띠동갑도 아닌데다가 스스로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비교해보면 늙는다는 게 눈에 보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잠을 잘 못 잤나 봐. 그런데 주지스님은? 물어보니 미즈키는 스케줄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슬쩍 보고 답한다. 일찍 나가셨어. 법요가 한 건 들어왔거든. 그랬구나 하고 끄덕이고 있는데 장지문이 열리고 렌이 모습을 드러낸다. 렌, 안녕. 내 인사에 렌은 대답도 않고 졸린 눈을 부비면서 란의 옆에 털썩 앉았다. 잠옷 그대로여서 란과 그야말로 좋은 대비를 이룬다. 미즈키가 곧바로 렌 앞에 밥과 된장국을 놓아준다. 바로 내 사람이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쩐지 렌은 젓가락을 들려고도 하지 않는다. 초점이 잡히지 않은 눈으로 식탁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 렌, 왜 그래?
보다 못한 미즈키가 말을 걸자 렌은 뭔가 말을 하려다 많은 신용을 2번 되풀이한 끝에 툭 내뱉었다. 이상한 꿈을 꿨어. 잉. 하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렌에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 렌도?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은 란이었다. 아직 중요한 꿈의 내용은 묻지도 않았다. 그래도 쌍둥이끼리 통하는 게 있는지 렌도 놀라 되묻는다. 그럼 란도?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하다. 뭐야 도대체? 저기, 렌, 어떤 꿈이었어? 미즈키의 질문에 렌은 토라진 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설명을 시작했다. 큰 강이 눈앞에 흐르고 있고 건너편에 머리카락이 긴 여자가 서 있는 걸 봤어. 그 사람이 누군가 싶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해. 토를 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란도 같은 꿈을 꾼 모양이다. 실은 나도 같은 꿈을 꿨어. 내가 말하자 쌍둥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렌의 말대로 건너편에 여성이 있었어. 그 아이를 잘 부탁한다며 내게 고개를 숙였어. 이카이 형까지. 그 여자가 역시 나와 란을 낳은 어머니였나. 렌이 중얼거리고 란은 손톱을 물어뜯는다. 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도연사의 경내에 버려져 우리 절 사람들이 주어서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에도 없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셋이 나란히 같은 꿈을 꾼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쌍둥이의 친어머니가 만나러 왔다고 해석하는 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은 나도 쌍둥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된장국이 식기 전에 마시면서 응하고 가볍게 대답하고 말한다. 오늘부터 희간 별표 2 시작되니까. 별표 저 세상, 피안. 고인이 저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은 오봉이지? 미즈키가 고개를 갸웃거렸기 때문에 나는 맞아 하고 대답하고는 희간을 설명한다. 1년에 2번, 춘분과 추분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사흘간, 합계 일주일이 희간이 된다. 원래는 망설임과 번뇌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경지 즉 희간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을 하는 기간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져 태양이 정동 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는 이 시기에는 이 세상, 즉 속세와 저 세상이 통하기 쉽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신앙이 사후세계로 이어져 희간을 조상을 공양하는 시기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성묘를 하거나 희간회라고 하는 법요를 올리는데 이런 풍습은 일본에만 있다. 성묘를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는 이 기간 동안 저 세상과 이 세상의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저 세상 사람을 공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내가 이야기를 끊자 렌이 드디어 달걀말이에 젓가락을 댔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꿈 같은데 나오느냐고. 10년 이상 연락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시선의 끝에는 란이 있고 그녀는 아까부터 코를 훌쩍이고 있다. 아무래도 렌은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10년 이상 친자식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의 여성이 저 세상에서 꿈에 등장한 이유. 짚히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다. 그 여성이 최근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적어도 렌과 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젓가락을 놓는다. 그리고 쌍둥이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매일 즐겁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쌍둥이는 동요한다. 대답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살짝 웃고 말을 잇는다. 나는 아주 즐거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쌍둥이에게는 친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꿈은 쌍둥이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나는 둘의 현재 상황을, 이 생활을 전력으로 긍정하고 싶다. 그것 외에는 쌍둥이의 깊숙이 담긴 마음을 지켜주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마워.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먼저 대답한 사람은 렌이었다. 라는 본성이 착한 탓에 오히려 친어머니에게도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전화가 울렸다. 일어나 수화기를 잡는 미즈키는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안도하는 것 같았다. 전화 상대에게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 후 그녀는 손바닥으로 전화를 막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장례식 의뢰인데 돌아가신 분이 신도가 아닌 것 같아. 3. 승렬한 사람의 죽음에서 일이 시작된다. 고인이 천수를 다 누려 죽음을 아까워하면서도 평온하게 진행되는 장례식도 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비통에 맞이 않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 역시 적지 않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에 직면할 때마다 슬픔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쪽의 마음이 남아나지 않는다. 좀 더 젊었을 때는 지독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보다 어울리는 표현은 없다. 나는 익숙해져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슬픔을 질질 끄는 일도 점차 없어졌다.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이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죽음은 오랜만에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희간이라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초상집에서 밤샘을 하는 경야 자리가 되는 장소에 도착하자 오마타가 나와 아버지이자 주지인 신카이를 맞아주었다. 오마타는 상조회사의 사원으로 이번 장례식을 담당한 사람이다. 둥근 윤곽의 얼굴과 살짝 나온 배가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중년 남성으로 도연사와 오랫동안 교류했다. 고인에게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도연사 스님이 가장 잘 받아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지나치게 밝은 재장의 통로를 지나 우리들을 대기실로 안내하면서 오마타가 말한다. 복잡한 사정이라니? 내가 묻는다. 장례식 중에 생전 고인의 모습을 거론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장례식에 임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도 경찰에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데. 아, 여기다. 들어오시죠. 오마타가 대기실 문을 연다.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방으로 우리들은 준비해 둔 방석에 앉았다. 오마타도 그대로 들어와 다다미에 바로 앉는다. 고인이 사고를 당한 날은 이틀 전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마타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나 싶은 말을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에서 처리한 유체를 인도받아 장례식을 진행하는 입장에 있는 이상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와 관계하고 있는 경찰관의 입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 가리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 오마타 자신도 입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고 해야 할까? 고인을 친 승용차 운전사의 증언으로는 밤에 빗길을 달리고 있는데 고인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고인은 지갑과 자택 열쇠, 그리고 우산만 들고 있었다. 뛰어드는 자살이 아니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서두르는 인상이었다고 한다.
운전자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노면이 미끄러운 탓도 있어 그만 고인을 치고 말았다. 즉사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한다. 지갑 안에 신분증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유치쿠시에 있는 스낵바의 명함이 있어서 경찰이 그곳으로 연락해 스낵바의 마담에게 확인하고 고인의 신원을 판명했다고 합니다. 그 스낵바의 종업원이었습니다. 본명 가시와바라 야오이, 35세. 미혼. 유치쿠 시내 거주. 그렇다고는 해도 고인은 반년쯤 전에 그 스낵바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마담이 생전에 고인에게서 듣기로는 고인이 20살 무렵 때 부모에게 의절당해 이후 10년 동안 의지할 데가 없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그래서 경찰은 곧바로 호적을 뒤져 부모를 찾았는데 두 분 다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형제도 없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35살의 외동딸을 가진 부모라면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리 고령은 아니었을 것이다. 죽음은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만 평등하지 반드시 순서를 지키지는 않는다. 알고는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딸도 35이라는 어린 나이에 절명한 불행을 생각하자 가게에 대한 연민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찰도 계속 일족을 찾았고 친족에 해당하는 인물을 딱 한 명 찾았는데 이분이 고인의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에 해당됩니다. 한국인과 국제 결혼해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마타는 문 쪽을 살짝 봤다. 경야 회장에 그 고모가 왔으리라. 고모이니까 고인과 면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손에 꼽을 정도이고 부모에게 의절당한 뒤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크게 놀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귀국해 우리 회사 담당으로 경야와 장례식을 지내는 것을 동의해 주셨는데 피가 섞였다고는 하지만 교류가 없었던 사람의 장례식에서 갑자기 상주가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영정 같은 것도 그분에게 있을 리가 없어서 스낵바 마담에게 부탁해 간신히 종업원 시절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영정을 부탁했을 때 마담이 장례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고모분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친경을 생략하고 경야와 장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마타의 말이 일단락되자 아버지가 끙하고 신음을 한다. 확실히 이것은 복잡한 사정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도 친족끼리 싸우고 있다거나 하는 의미에서의 사정은 종종 있기 마련이지만 천혜고아와 가까운 이번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 친족을 하나라도 발견했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묘를 어떻게 할지 등 승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모님의 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골은 우리가 맡아 무연고자로 공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상담하자 주지는 그라제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인을 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당함은 아무래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이 좋겠다 싶다. 이카이, 너도 남의 얘기가 아니여.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고 오마타가 끼어든다. 지금의 주지 스님 말씀 때문에 생각났습니다. 경찰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해서 마음에 걸리는? 고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이 검시를 했는데 고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나는 눈을 크게 뜬다. 그럼 고인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출산을 경험한 이상 그런 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자녀가 찾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생신고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거야 경찰이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도 일단은 유치쿠 시 교외의 산부인과와 조산원 등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고인이 검진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덧붙여 고인은 늘 가난했던 듯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시기도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같은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보험 적용 기록이 남아있겠지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출산이 언제쯤이었는지까지는 저도 못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이라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도시의 병원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고인의 경제 상태로 보건대 그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자력으로 출산했다는 말인가? 아무에게도 임신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는 보도를 통해 가끔씩 듣긴 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길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출산이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출산 후 바로 아이를 죽이고 어딘가에 묻은 게 아닌가 하는 질 나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스낵바 마담의 말로는 고인이 아이를 키운 흔적은 전혀 없다고 하니 출산이 최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고인이 스낵바를 그만둔 반년 전에 이미 태어났다면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면 벌써 고인의 손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옆편에 베이비 포스트 별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가 된 셈이죠. 별표 병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아이를 버릴 것이라면 이곳에 버려달라고 마련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버려진 아이? 저기 오마타시, 경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고인과 대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청하자 오마타는 놀라 눈을 깜빡인다. 그야, 안 될 것도 없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라냐? 도대체 뭘 생각하는디? 주지도 의아한 모양이다.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나는 오마타와 함께 대기실을 나왔다. 경야 회장을 향해 통로를 걷는 사이 오마타는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는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말을 계속한다. 고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안 됐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가난한 데다 애써 낳은 애까지 놓쳐버렸으니. 게다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신지? 검시가 끝난 유체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옷을 입혀드립니다. 그런데 전신의 교통사고 상처가 분명히 아닌 상처와 멍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유체를 보는 것도 처음은 아니라 딱감이 오더라고요. 그거 남자에게 맞은 상처라고. 가정폭력 말입니까? 나는 절로 입을 가린다. 상대가 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니. 마치 중학생 같은 질문입니다만 도대체 인생이 뭔가 싶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나도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오마타는 평소에도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미소를 잘 보이는 밝은 성격의 남자라는 인상이 있다. 인간의 죽음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아 유족이 없는 자리에서는 때로 배려가 없는 말이 아닐까 싶은 가벼운 발언도 자주 한다. 불쾌한 것은 아니다. 그런 행동 역시 그가 장의사로 계속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니게 된 습성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죽음을 접하고 솟아오르는 자신의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절대 계속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것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오마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가 너무 떠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나로서는 그의 입에서 인생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과 직면하는 그조차도 이 하나의 죽음에 동요해 고인에 대해 느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그만큼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죽음이 산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경야는 여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마타가 문을 연 회장은 좁은 데다 조문객도 거의 없어 너무나 쓸쓸한 인상을 주었다. 경야에 계시 시각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로 보건대 앞으로도 조문객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았다. 가장 앞줄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여성은 고인의 고모라는 사람일 것이다. 뒤쪽 자리에는 중년 여성 한 명과 비교적 젊은 여성 둘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쪽이 스낵바 관계자가 아닐까? 재단에는 영정이 놓여 있었는데 서둘러 준비한 탓인지 핀트가 맞지 않은 데다 고인의 얼굴에 진한 화장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민낯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머리 모양도 원래의 길이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세팅되어 원래라면 영정만 보고도 충분히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영정은 나의 상상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유체는 이미 납관되어 있었다. 나는 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인 후 관 옆으로 가서 합장을 하고 대면을 위한 작은 창을 열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했다면 틀릴 수가 없다. 어젯밤 이후에 재회한 것이므로 기억도 또렷하다. 가시와바라 야우이는 내가 꿈에서 건너편에서 봤던 여성이었다. 4. 경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가 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아버지가 앉아있다. 따뜻하지만 두터운 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밤이다.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란과 렌의 어머니일지도 몰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결국 느닷없이 고한 나를 보며 아버지는 놀라움을 일단 보류한 것 같은 미묘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뭐라고야? 나는 어젯밤의 꿈을 이야기했다. 면식이 없는 여성이 저편에 서 있던 것, 란과 렌도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꿈에서 본 여성이 틀림없다는 것. 그냥 꿈일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세 사람의 꿈에 같은 여인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 쌍둥이는 물론 나도 이제까지 가시와바라 야우이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녀가 아무래도 내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른바 심령체험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쳐두고 우리 절 사람은 다소 믿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애당초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원이 운영되지 않고 실제로 이번처럼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가끔씩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아직 영혼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것은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내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우리 쌍둥이의 친모라는 것을 납득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니는 웃자고 싶은디? 쌍둥이한테 이를 알리고 잡냐? 아버지의 질문에 나는 바로 답할 수 없었다.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아요. 쌍둥이 나이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일지도 모르겠고 적어도 가시와바라 야우이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괜한 짓은 하지 말아야. 우리 쌍둥이들한테 지금 생활이 괜찮담은 굳이 흔들어댈 필요가 있겠냐? 아버지는 현재의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안 그래도 한 번, 15년 전의 아내, 즉 내 어머니의 죽음으로 생활이 일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해에 쌍둥이를 받아들여 오늘에 이르는 평온한 생활을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 내가 실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겨우 손에 넣은 생활이 한 여성의 죽음으로 손상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꿈을 꾼 당사자라는 자의식이 어쩌면 그렇게 시켰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쌍둥이는 지금 생활이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낳아준 친모의 꿈을 꿨을까요?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다. 화가 난 것 같은, 슬퍼하고 있는 것 같은 공기가 옆에서 흘러온다. 아버지는 그리고 나와 누나들 다른 가족들도 쌍둥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쌍둥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해주었죠. 하지만 우리와 쌍둥이는 가족이지만 혈연 관계가 있는 육친은 아니에요. 만약 쌍둥이에게 피가 섞인 친모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뤄주는 것도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애정이 아닐까요? 말을 끝낸 나까지 입을 다물어버리자 차가 주행하는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녀서 멍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기서 돌아가셨나 보다이. 깜짝 놀라 차 속도를 줄이고 밖을 보았다. 도로 옆에 소박하지만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다. 유축 후 시내를 종단하는 현도이다. 사고 현장이 이 도로변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정확한 지점까지는 알지 못했다. 방금 지나간 그 장소에서 가시와바라 야요이는 승용차에 치여 그 생애를 마친 것이다. 쉰 목소리로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유치쿠도 적적한 마을이 되어 불었어. 차를 계속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몸을 아버지에게 반쯤 돌려 이야기를 재촉했다. 저기 낡은 집이 보이제? 알 것이요. 야스오카 씨의 집이요. 아버지는 전방, 사고 현장에서 약 20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있는 일본식 주택을 가리킨다. 야스오카 집안은 도연사에 시주하는 신도 집안이었다. 남편을 앞세운 할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살며 농사를 지었는데 5년쯤 전에 돌아가셨다. 아이들은 일찍 자립해 지역을 떠나고서는 유치쿠는 시골이라며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야스오카의 집은 현재도 방치된 채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울타리 밖으로는 잡초가 마구 솟아난 정원과 다 시들어버려 무엇을 심었던 건지도 알 수 없는 화분이 보였다. 부지 구석에 있는 창고 문에 유족이 그랬는지 새로운 자물쇠가 매달려 있어 자리를 잘못 찾아와 있는 것 같은 위화감에 슬픔이 더해졌다. 야스오카 씨는 밝고 다정한 할머니였지. 생전에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신세를 많이들 졌지. 수확한 채소를 기분 좋게 나눠주고 창고에서 맘대로 농기구를 빌렸어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단께. 도연사에서 사람을 모아 법요를 할 때 공양으로 종종 채소를 가지고 왔던 야스오카 씨를 기억한다. 장아찌를 다른 신도들에게도 나눠주고 좋아하던 장면도 나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왔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이 좋아하던 할머니였다. 헌디 그런 야스오카 씨도 죽을 때는 혼자였다이. 집에서 쓰러졌는 뒤 좀 더 빨리 발견했으면 살았을 거라고 의사가 얘기했단다야.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웃들이 드나들며 집을 관리도 했는디 지금은 정원 관리도 안 해주나 보다야. 야스오카 씨가 그렇게 정성스레 보살폈던 집인디. 내도 못 본 척하고 지냈음께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제. 그렇게 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이 근처는 해마다 폐가 같은 집이 늘고 있고만. 이대로 가면 유치쿠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을 거요. 이런 시골에서 사는 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인디 그것이 사라지고 있단께. 그것마저 없음은 도시의 편리한 생활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을 우째 맡겄어. 어느새 후진차가 성큼 다가와 경적을 울린다. 서둘러 엑셀을 밟자 야스오카 씨의 집이 쑥쑥 뒤로 밀려간다. 오늘 본 여성도 마찬가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가시와바라 야우이를 언급했다. 나도 그 유체를 봤어야. 아주 빼짝 말랐더만.
그렇고롱 가난한 사람이 있음은 옛날 같았음은 근처에 사는 이웃이 손을 내밀었을 것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지. 교통사고라고 혀도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다 차에 뛰어든 거 아니겠어? 그리 될 때꺼정 아무도 돕지 않았단께. 부모헌티 의절당여 임대료와 생활비가 싼 이 마을까지 굴러온 것도 다른 데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 도시람은 모를까 이런 시골에서 젊은 여자 혼자 살았음은 눈에 띄었을 건인디 아무도 돕질 않았어야. 나는 입을 다물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도 또한 나와 오마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나름의 입장에서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사실 그런 사람헌티 손을 내미는 것도 저리 할 일이요. 그란디 누구헌티도 그런 야그를 못 들었다는 것은 우리 절이 옛날 맨키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제. 선대주지에게 고개를 못 들겄어. 도연사를 지켜온 선조들을 볼 면목이 없어야. 아야, 이카이. 아버지는 새삼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평소와 달리 무게가 있는 목소리였다. 니가란과 레넌티 그 여성이 너그들을 낳은 친어머니였다는 것을 밝힐 요량임은 그것은 우리 절이 구했어야 했을 쌍둥이의 친모를 죽게 내버려둔 죄도 같이 고백해야 할 거요. 니헌티 그럴 배짱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더라고. 주지로서의 보신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내게 각오를 묻는 것이다. 나는 핸들을 쥔 손가락에 힘을 넣고 크게 끄덕였다. 잘 생각할게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 절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죄라면 그것을 이유로 쌍둥이에게 진실을 숨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네 판단에 맡길 거구만.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그렇게 말하고 정면을 향한 아버지의 옆얼굴은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5. 다음 날인 19일,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장례가 차분하게 치러졌다. 조문객은 경야 때와 거의 변함없이 소수였다. 나는 유족이라고 해도 한 명이지만 에게 승낙을 얻고 오마타에게 부탁해 장례 장면을 촬영했다. 어제, 오늘, 중학교를 쉬게 하면서까지 쌍둥이를 장례식에 데려올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사실을 밝힐 때 장례식 장면만이라도 보여주도록 준비해 두고 싶었다. 출관 후 화장장에 동행한 나는 화장을 기다리는 사이에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근무했다던 스낵바의 마담을 흡연실로 불러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요시다라고 이름을 밝힌 후 예기 전에 한 대만 피우겠다고 말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장례식 비용을 일부 부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요시다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미인이었을 텐데 지금은 기가 세고 강한 인상이 앞서 있다. 어제 처음 만났을 뿐인데 지금 그 얼굴에 퍼지는 약한 모습은 어딘가 잘못 매치된 것 같았다. 그 아이, 원래 벌이가 신통치 않았어.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보기에 반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음기라고 해야 하나 그림자가 있었어. 손님들의 평판도 좋지 않았고. 그림자요? 되묻자 요시다는 맞아 하고 대답한다. 술에 전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돈이 없어 휴대폰이 없다고 하기에 가게에서 대여라는 형태로 가지고 다니게 했다니까.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하지만 손님에게 자주 연락을 해서 가게로 부르는 애도 아니었고. 그래도 젊었을 때는 아직 괜찮았어. 하지만 30줄이 되자 점점 손님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작년에는 술도 못 마시게 되어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 미안하지만 해고했어. 가난한 것도 이런 시골에서 다른 일을 찾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알았지만
우리도 돈을 못 버는 애를 고용하고 있을 만큼 편하지가 않아서. 경영자로서 옳은 판단이었을 것이다. 유치 후 시내에서 이런 형태의 가게가 감소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나도 알고 있다. 단순히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전망도 없다. 어느 가게나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을 게 빤하다. 종업원을 동정하고 있어서야 함께 망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영자로서의 판단이 옳았다고 해도 인간적인 부분마저 놓아버린 것은 찬성할 수 없다. 가시와바라 야우이에게 해고를 고한 요시다 역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보상이라는 마음이신가요? 보상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요시다에게 죄는 없다. 그러나 그녀의 찜찜함을 대신할 말을 찾을 수 없었던 나는 그렇게 묻는 수밖에 없었다. 요시다는 수긍하는 것 같기도 가로젓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몸짓을 한 후에 대답했다. 나는 말이야, 가게에서 늘 얘기했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여자애들은 모두 내 딸들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 나는 여차 싶으면 그 딸들을 버리는 입만 산 여자야. 그 아이의 쌓이는 교통사고였지만 그 애를 버린 내게 책임이 없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장례식 비용을 내겠다고 했지만 그런 게 보상이 될 리가 없지. 요시다 씨 덕분에 훌륭한 장례식이 되어 고인도 저 세상에서 틀림없이 감사해 할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요시다는 조금 코가 막힌 소리를 내며 맞아. 그 아이는 어둡긴 했지만 아주 다정한 애였으니까 하고 말했다. 그런데 고인이 20살 때 부모님께 절연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드디어 나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다. 이미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편안함 때문인지 요시다는 내 관심에 특별히 의문을 가지지 않고 시선을 올리며 대답했다. 분명히 남자랑 야반도주였다고. 그 아이,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아이가 생겼다고 했어. 그래서 부모님이 펄펄 뛰면서 결혼도 미혼모도 용서할 수 없다. 절연이라고 하니까 그 아이 반발해서 집을 나왔대. 그렇게 남자와 함께 이 마을로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남자가 도망쳤다지. 정말 너무하지 않아? 결국 아이를 낙태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절연까지 당한 거야? 탄식하는 요시다의 옆에서 나는 다른 상상을 했다. 내 상상이 전곡을 찌른 것은 아닐까? 향년 35세인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20살이라면 딱 15년 전이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는 지금 14살이다. 요시다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유산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시와바라 야우이는 낙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때 얻은 아이를 다음 해 출산했는데 스스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도연사 경내에 두고 사라졌다. 그 아이가 쌍둥이 란과 렌이다. 가여운 아이였어. 요시다는 고인을 그렇게 평하고 다시 상복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만난 이후로 내내 돈에 시달렸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고 난 후로는 나쁘지 않을 때도 있었어. 곤도 씨라는 단골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해서 서로 사귀기 시작했어. 곤도 씨, 이혼은 했지만 회사를 운영해 돈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 앞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신나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곤도 씨의 회사가 파산했어. 그냥도 돈에 궁한 아이였는데 빚을 아는 곤도 씨가 돈을 구해오라고 닥달을 했나 봐. 나도 그 아이를 도우려고 연을 끊으라고 충고했지만 본인이 곤도 씨에게 반해서 그러지도 못했지. 그 아이,
매주 월요일에 가게를 쉬었는데 출근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어. 그야, 남자에게 폭력을 당했으니까. 나는 문득 오마타의 말을 떠올렸다. 그 곤도라는 남자가 가시와바라 야오이에게 폭력을 휘둘렀을까? 예전에 단골이라고 했으니 지금도 곤도 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일심으로 나는 물었는데. 무리야. 요즘에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모르는 사람이 찾기는 힘들 거야. 담배 연기와 함께 요시다가 내뱉은 말이었다. 시계를 보니 화장이 끝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고인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요시다에게 이런 것을 물어봤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타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그 인생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다면, 즉 고인이 저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러자 요시다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승려가 던진 질문의 유치함에 한심해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유치함을 그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래. 잘은 모르겠지만 잊지 않는 거겠지? 잊지 않는다. 고인을 말입니까? 맞아. 보다시피 장례식 쫓아온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외로운 인생이었지. 한 인간이 분명히 살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되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나는 내내 그 아이를 잊지 않을 거고. 생전에 그 아이를 몰랐던 스님도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었구나 하고 잊지 말아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화장장으로 돌아가는 요시다의 등을 보면서 나도 결심을 굳혔다. 우리 쌍둥이에게 가시와바라 야오이에 대해 얘기하자. 그녀가 이 세상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두 사람에게, 그 가슴에 한 사람의 삶을 새겨주기 위해.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